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비대면 투자 이름 계약을 허용했지만 규모가 작은 핀테크 업체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취약차주를 위해 채무 상환을 밀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오늘의 첫 순서 이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를 지키지 않겠다며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소상공인연합회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딱 와닿는데요. 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얼마로 올라가든지 간에 우리는 지키지 않겠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결 외에는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노사 간의 자율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자율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텐데 법을 어기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범법자로 내몰릴지언정 생사의 기로에 선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겠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도저히 소상공인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절규에 가까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는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연합회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당히 범법자가 되는 거죠. 일방적인 임금 인상의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운동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죠. 청원도 드리고 대통령이 좀 나서달라. 소상공인연합회 이전에 편의점주들도 임금 인상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이 전국 편의점 연합회에서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되면 우리 공동적으로 이 동맹 휴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 최저임금 논의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 네. 내일 새벽에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이면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올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4일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20일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을 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보면 내일이 그 시한입니다. 사실적으로 내일까지 어느 정도 이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해야 할 텐데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연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각종 상황들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최악이고요. 그래서 이 결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상공인들 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런 서민들의 배를 좀 불려주겠다, 주머니 사정을 나아지게 해주겠다, 뭐 너무나 좋은 의도고 너무나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의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는 이제 폐업하는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놓고 사실 고집스럽다시피 지금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랑 이제 노동자 측의 중재를 해야 하는 이 공익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욕에 차서 이제 최저임금만 올리게 되면 자칫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임금을 주는 이 지불하는 게 바로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 기반이 붕괴되고 무너져 버린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 성장 가능할까요?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럴 때 지금 교각사루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 나서서도 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상공인 연합회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이게 과도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다소 우려도 되는데요. 이해관계자의 집단 떼쓰기 측면은 없습니까? 네, 사실 소상공인 연합회가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 인상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대책을 좀 제시해달라, 자신들의 숨통을 좀 틔워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좀 내놓기도 했었어요.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차등화를 좀 해달라, 최저임금을 차등화 적용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소상공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네 미용실, 분식점 다 소상공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평균 소득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2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은 정말 버틸 재간이 없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폭발하게 했고 도화선이 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안건으로도 상정됐었던 부분인데 업종별 차등화를 하자라는 안건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이 9명인데요. 이 9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어요. 자, 공익위원회 역할 뭘까요? 중재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나 노동자 측에 중재를 해야 되는 이 공익위원들이 전원 반대를 하면서 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한쪽의 의견에 좀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자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추천을 통해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이렇게 각각 9명씩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뭐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요. 사용자 측은 경총이나 정경련, 대한상의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이 민주노총이나 귀족노조라고 이른바 불리는 한노총 등에서 제대로 된 노동자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을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노총 같은 이런 기득권 노동자와 달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을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조차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명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총이란 대한상의의 추천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 소상공인이 사실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위원회가 대표성을 조금 띌 수 있도록 구성회를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연합회 불복종 운동에 대해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 선언을 하면서 최저임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 초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오는 20일까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추가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미룰 것을 제안했지만 주무부처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내달 5일 최저임금 정부 고시를 해야 하는 만큼 추가 논의를 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노동정책을 놓고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엇박자가 다시 한번 그대로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주초 이성기 차관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고용부진의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위원 측은 전원이 빠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회 복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용자위원님들이 오후에는 저는 반드시 참석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율협약에 기반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했지만 노동 현안에 있어서만큼은 김 부총리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리에 따라 내일 새벽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용자 측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아 최종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투자 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완전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선 자기 자본이 4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영상통화로 상품 설명 의무를 대체해야 해서 규모가 작은 핀테크 업체에겐 비대면 서비스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상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규제 해소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지만 핀테크 업체엔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비대면 투자일임 허용 조건이 여전히 핀테크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일임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영상통화로 대체한다면 다른 조건 없이 비대면 서비스를 허용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의 경우 코스콤과 협력해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어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고객의 영상통화에 대응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 비용 부담이 크고 고객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통화 없는 완전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기 자본이 40억 원 이상인 투자 일임업자여야 하며 동시에 1년 6개월 이상 운용해 성과를 공시해온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야 합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기준으로 보면 현재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는 지난해 4월 코스콤의 1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를 통과한 6개 업체이며 이 중 핀테크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코스콤의 테스트에 참여한 전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중 단 2곳만이 갖춰 사실상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핀테크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외치는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결국 대형 금융사만이 비대면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최소한 턱없이 높은 자본금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시중은행에는 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있죠. 그러나 정작 취약차주가 더 많은 제2금융권은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요. 저축은행에도 갑자기 재정 사정이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밀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 중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을 겪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이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력이 급감한 경우, 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등재된 경우 등에 대해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해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주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거나 사전 채무 조정을 통해 만기를 연장받을 수도 있고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이번 지원을 통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내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얼마 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한 금감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조건을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저축은행 업계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유통기업이 만든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 많이 구매하시죠? 가격도 싼 데다 품질도 밀리지 않아 인기인데 해외에서도 통하는 모양새입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기름 없이 고온의 공기로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최근 한 대형마트가 PB 상품으로 내놓았는데 30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목표치 150%를 초과 달성해 점포 확대에 나선 한 화장품 브랜드도 대형마트가 만든 PB 상품입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넘어 이제는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이마트 노브랜드는 초기 9개 품목에서 어느덧 상품군만 1000여 종이 됐습니다. 출시 3년 만에 매출도 12배 성장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2월 론칭한 올리프라이스도 현재 240여 개 상품을 판매 중이고 뒤늦게 뛰어든 홈플러스는 올해 700여 개로 품목을 늘릴 예정입니다. 유통마진을 낮춘 가격 경쟁력에 소비자들이 반응하자 적극 진출하는 모양새입니다. 해외에서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브랜드는 해외 10여 개국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 PB 상품 박람회에 참가해 해외 진출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진출한 올리프라이스는 최근 몽골 진출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가격에 품질을 더한 PB 상품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 받아보신 적 있을 텐데요. 금융감독원이 실제 보이스피싱 녹취 음성을 공개하고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 개인정보를 도용을 해가지고 위조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요. 농협하고 하나은행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불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고금리 상품 이용 중이시거나 서민금융 나들목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드리는데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지속 반복적으로 돈을 빼앗는 악질적인 사기범의 목소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고받은 내용이 사기범 검거로 이어질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감원은 국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가수에 제공하고 사기범의 목소리 데이터베이스 1,422개를 축적했습니다. 이 중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골라 기존 공개한 14명 외 추가로 17명을 이번에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해당 목소리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고압적인 말투로 주로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황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즉시 끊은 후 해당 기관에 확인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비핵화 이후 평화 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경협으로 나아가 아시아 번영으로까지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구체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라며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면 싱가포르,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연설은 북미 회담 후속 협상이 최근 난기류에 부닥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북미 양측이 원활한 협상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직불형 정부 구매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직불형 정부 구매 카드 출시 기념식에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과 이문환 BC카드 사장으로부터 1호 직불형 정부 구매 카드를 받았습니다. 정부 구매 카드란 물품 구입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 경비 지출에 사용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맹점 수수료율 0.8에서 2.5%인 신용카드만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 1호 발급을 시작으로 수수료율이 0.5에서 1.5%로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카드 사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12만 개가량 발급된 정부 구매카드를 업무 추진비 카드 중심으로 직불카드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용진 차관은 직불형 정부 구매카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전 부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감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증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지만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선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입장 공지를 통해 증손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고의로 판단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감리 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년에서 2014년의 회계 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거제시와 어린이집 건립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축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내년 3월까지 거제시 아주동의 지상 2층, 연면적 964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해 거제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지역 어린이 130여 명이 공공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공식 행사에 참석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어린이집을 통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우리 미래인 어린 새싹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극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떠나며 올해 휴가 기간은 평균 4.3일, 여름 휴가 비용은 평균 59만 6천 원을 소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기업 휴내 시 직장인 1,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7%가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8천억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란 겁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량 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신고 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올 가을 겨울을 겨냥해 내놓은 신상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강남점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루이비통은 행사 기간에 강남점에서만 살 수 있는 트위스트 가방, LV 윈저 플레르 액세서리 등 단독 상품을 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도 정말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밤사이 열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25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 강릉과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가끔 구름 많겠고요. 구름 사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일 최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32도, 춘천 33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속초와 강릉 35도, 울진은 3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슷한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더위가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와 낮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